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자, 오늘 우리 113페이지부터 하면 되죠? 진도 113쪽에서부터 하시겠습니다. 자, 이제 3장인데 중개 실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3장에서는 한 5문제에서 6문제 정도까지 좀 출제가 가능하고요. 오늘 그러니까 오늘 이제 진도 나가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다음 주 진도 나가는 부분이 조금 더 중요해요. 이제 중개 실무 파트에서는 예를 들자면 그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든지 상가임대차보호법, 경매, 공매 이쪽이 조금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음 주 내용을 좀 잘 이해하시려면 오늘 것도 기본적으로 전제가 되어야 하겠고요. 중개 실무가 일단 이제 1번은 제목에 중개대상물의 조사 확인이라는 말이 먼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사 확인이 뭔가를 좀 먼저 우리가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여백에다가 하나 좀 적어 놔 볼게요. 뭘 좀 적어 놔 보시냐면 중개 실무가 어떤 과정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지를 좀 큰 어떤 뼈대 한번 잠깐 잡아드리면, 물건이 이제 이렇게 접수가 되면 그 물건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조사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해요. 조사 확인. 그리고 조사 확인을 하고 좀 기다리면 이제 사려고 하는 손님이 나타나면 그 사려고 하는 손님한테 내가 앞에서 확인한 내용을 설명해 줘야 돼요. 확인한 내용을 설명하는 절차, 이거를 확인 설명이라고 해요. 조사 확인 다음에 확인 설명이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요. 확인 설명을 잘하면 중개가 완성이 될 수 있어요. 중개 완성. 그리고 이제 중개 완성이 된 이후에 앞에 우리 확인 설명한 거 있죠? 요거를 서면으로 다시 한번 써줘야 돼요. 이거를 확인 설명서라고 얘기해요. 확인 설명서. 그리고 이제 가장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게 뭐냐면 이제 거래계약서 있죠? 요거를 작성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우리 실무 과정이 이렇게 전개가 되어져요. 조사 확인에서부터 거래계약서 작성까지. 이제 요거 우리 확인 설명 파트에서 한번 보셨던 건데 다시 한번 좀 복습해 보면, 중개 완성을 하나의 어떤 기준점으로 잡아서 중개 완성 전에 뭐를 한번 하죠? 확인 설명을 한번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중개 완성 이후에 뭐 또 한 번 더 해요. 확인 설명서를 한 번 더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확인 설명과 확인 설명서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확인 설명은 완성 전에 하니까 뭘로 하는 거냐면 구두로 하는 거죠. 그죠? 구두로. 그 다음에 여기서 확인 설명서는 말 그대로 서면으로 이렇게 작성해서 주는 거고, 그렇죠? 대상도 좀 다른 게, 확인 설명은 일방, 쌍방 누구에게 하는 거죠? 확인 설명을 누구한테 합니까? 일방 아니면 양쪽 다? 일방에 하죠. 일방. 일방인데 어떤 일방이냐면 취득하려는 의뢰인한테만 하잖아요. 취득 의뢰인한테. 그렇죠? 그래서 내가 성실 정확하게 설명도 하고 설명의 근거 자료까지 제시하는 이게 이제 확인 설명이었죠. 근데 확인 설명서는 이걸 일방에게 주는 게 아니라 쌍방에게, 거래 당사자 모두에게 이렇게 이제 줘야 하는 의무가 있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 첫 시간에 볼 게 뭐냐면, 이 확인 설명과 확인 설명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조사 확인을 이제 봐야 하는데, 이 사실 조사 확인이 이거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왜 하느냐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요거 두 개 때문에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첫째, 조사 확인은 뭐 때문에 하는 겁니까? 확인 설명을 위해서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이유는 뭐 때문에 하는 거죠? 확인 설명서 때문에 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조사 확인을 하지 않고 설명하면 그거는 뭐가 아닌 거예요. 뭐 진실이 아닌 거죠. 사실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면 조사 확인하지 않고 설명하면 그건 어떤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속설을 얘기하는 거죠. 그 물건 가보지도 않고 그 물건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사 확인을 하는 첫 번째 이유는 확인 설명. 그리고 확인 설명서를 보면 우리가 이제 그 주거용 확인 설명서 한번 대충 보셨었는데,
이 확인 설명서를 보면 현장에 안 가보고는 쓸 수 없는 항목들이 되게 많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조사 확인은 두 번째는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현장에 간다. 그럼 이제 결론을 한번 내볼게요. 조사 확인은 꼭 해봐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시간 있을 때 아니면 뭐 날 안 춥고 뭐 비 안 오고 눈 안 오고 이럴 때 한가로울 때 그때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무조건 가야 되는 거죠. 무조건. 그래서 물건 들어오면 반드시 조사 확인을 해야 되고 그것이 의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조사 확인은 우리 중개 실무에서 가장 처음에 하게 되는 의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혹시라도 이 자격을 취득한 이후에 개업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개업을 하게 되면 이제 물건 같은 거 이제 접수하게 될 텐데 뭐를 꼭 먼저 하고 진행해야 돼요. 조사 확인. 그거 하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될 수 있는지는 이제 내용들을 좀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뭐 그런 얘기들이 1번 제목 앞부분에 쭉 쓰여 있어요. 어떤 선택 사항이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조사 확인을 하는 데 있어서 구체적인 방법론적인 부분들 한번 들어가 보면 양가로 1번에 부동산 뭐가 나오냐면 등기부 뭐 이런 말 나오죠. 부동산 등기부. 자 그러면 등기부 제목에다가 양갈래를 한번 좀 해볼게요. 이렇게 등기부에다가 양갈래 한번 해보고요. 등기부에는 우리가 두 가지 권리를 확인할 수 있는 공적인 장부입니다. 첫째, 무슨 권을 확인할 수 있냐면 소유권이라는 권리를 확인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권리도 확인할 수 있냐면 소유권 어떤 거 이외의 권리 뭐 이런 것도 확인할 수 있겠죠. 그죠?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등기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를 한번 좀 잡아가지고 다시 한번 이렇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러면 이 소유권도 그렇고요. 소유권 이외의 권리도 그렇고 어디에 공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등기부를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권리를 확인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어디에 공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등기부를 통해서 확인하느냐 이거죠. 등기부에 공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거 두 개는 공통점이 뭐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등기된 권리라는 거죠. 그러면 권리라고 하는 것은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로 이제 크게 나눠볼 수 있는데 이게 등기되어진 권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뭐 되지 않은 권리는 등기부를 통해서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등기되지 않는 권리들은 등기부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자면 어떤 권리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등기부로 확인될 수 없는, 다시 말씀드리면 등기되지 않는 권리들이 뭐 있어요? 우리 민법 시간에 이제 그 물권법 시간에 배우셨을 텐데 유치권 같은 거, 그렇죠? 유치권 또는 뭐 법정 지상권, 뭐 분묘 기지권 뭐 이런 것들은 뭐를 통해서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등기부를 통해서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금 이따 이제 뭐도 볼 거냐면 이 현장 조사 이런 것도 이제 해야 되는데 현장 조사를 하는 이유는 이제 등기되지 않은 그런 권리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 뭐 이런 얘기들이고요. 한 장을 좀 넘겨볼게요. 한 장을 좀 넘겨보시면 114페이지 상단에 보면 등기부의 구성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일단 맨 위에 첫 줄에 참자가 들어가는데 그건 좀 잘못 들어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편집하는 과정에 잘못 들어가고 참자는 그냥 이렇게 지워 주실래요? 그래서 참자 빼고 등기용지는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등기용지는 등기번호란 표제부 갑구 을구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는데 뭐 등기번호란은 뭐 크게 의미가 없고 갑구 을구가 좀 중요한데 갑구 을구에서 이 갑구는 무슨 권리를 표시하는 위치예요. 소유권을 표시하는 위치를 이제 갑구라고 하죠. 이에 비해서 을구는 어떤 권리?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표시하는 그런 어떤 위치를 을구 이렇게 표시합니다. 갑구, 을구. 뭐 그건 뭐 개념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고요. 밑에 이제 쭉 내려가 볼게요. 양가로 2번에 보시면 부동산 등기부의 열람 및 발급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열람하고 발급은 좀 다르겠죠, 그죠? 열람은 말 그대로 등기부를 이렇게 한번 보는 거고 눈으로 보는 거고 발급은 뭐 하는 거가 발급이에요. 떼는 거죠, 이렇게 발급 받는 거 말 그대로. 근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전에는 등기부가 전산화되지 않을 때는 열람하고 발급이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왜냐면 열람은 그냥 내가 열람을 했는지를 증거하기가 어렵죠. 왜냐면 그냥 눈으로만 이렇게 봤으니까. 발급은 말 그대로 이제 등기부를 이제 복사해서 거기다 이제 인지까지 붙여가지고 정식으로 교부한 거기 때문에 증거가 남는데, 사실 그 등기부가 옛날에도 문제가 좀 있었던 게 뭐냐면 발급을 받아도 언제 발급받았는지 이게 지금 시간대가 안 찍혔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등기부가 100% 모된 상황이죠. 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열람, 발급 이게 약간 이제 기록이 남을 수 있겠죠. 특히 발급 같은 경우에는 등기부를 출력해 놓으면 맨 밑에 실제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초에 발급했는지 그게 딱 시간대가 떠요. 그러니까 권리관계를 확인했는지 안 했는지가 상당히 나중에 이제 손해배상 소송 같은 게 들어가게 되면 뭐 할 수 있냐면 이게 증거 자료로 삼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보다는 뭐가 좀 좋다라는 거예요. 증거 자료로 삼을 때 열람보다는 발급이 더 좋다는 거죠. 다만 이제 비용적으로 보면 열람이 지금 한 700원 받는 것 같더라고요. 등기부 열람. 근데 이제 발급은 1,000원인가 1,100원 이렇게 받죠. 그죠? 그러니까 비용적으로는 열람이 나을 수 있지만 나중에 증거를 내가 갖고 있느냐 없느냐 이 측면으로 본다면 발급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옛날에 등기부가 이제 전산화되지 않을 때, 그러니까 이제 등기부가 지금처럼 전산화된 게 1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등기부 전산이 안 됐을 때요. 제가 이제 직장 생활을 93년도에 처음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93년, 94년도 이때, 이제 회사 생활을 할 때 이제 부서가 부동산과에 근무를 해가지고, 업무적으로 등기소를 좀 자주 가서 등기부를 많이 좀 띄고 뭐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등기부를 이제 띄러 가면 보통 몇 시간 정도를 기다려야 되냐면, 그때 이제 은행처럼 변호포가 있었었는데 200번 뭐 이 정도까지 이렇게 밀려요. 그래가지고 등기부 한번 신청하면 2시간은 기본이고 뭐 3시간, 뭐 심한 경우는 뭐 중앙 등기소 같은 경우는 막 4시간씩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가령 등기 한번 떼러 나가면 오전에 10시쯤에 이제 등기소 갔다 올게 하고 나가면 퇴근 전에 막 이렇게, 그러니까 뭐 퇴근 직전에 이제 와가지고 하루 일 다 보고 뭐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 위에 이제 대리가 한 명 있었었는데, 저 이제 주임 시절에 그 대리는 등기부를 띄러 가면 30분도 안 돼서, 어느 등기소는 한 30분도 안 돼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그 직장에 이제 그 상사들은 이뻐라 하죠. 왜냐면 저를 보내면 막 오후 막 3시, 4시쯤에 오는데 뭐 다 이제 퇴근할 무렵에 오는데, 그 저보다 선임인 대리를 보내면 30분 안에 어느 등기소나 다 오니까 얼마나 이뻐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석에서 물어봤는데 안 알려주더라고, 노하우를.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대리를 한번 좀 따라서 등기부를 좀 떼러 같이 한번 좀 간 적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 봤더니 등기소로 가는 게 아니라 등기소 앞에 법무사 사무실로 가더라고. 등기소 앞에 법무사 사무실로 가서 10,000원을 내요. 그때 또 10,000원이면 큰 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93년도, 94년도에 그 대기업 대졸 초임이 한 월급으로 한 달 받는 월급으로 한 60만 원 정도 됐을 때니까 10,000원이면 큰 돈이었죠. 지금으로 말하면. 그 10,000원을 법무사한테 주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집업만 얘기하는 거죠. 요거 좀 떼어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10,000원을 주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제 기억으로 등기부가 하나 떼는데 400원인가 그랬었는데, 그걸 10,000원을 주는 거 굉장히 비싼 거지. 그래서 그 10,000원을 주면 그 이제 등기소 그 법무사 사무원이 어디로 가요? 이제 등기소로 가서 등기를 이제 떼갖고 오는데, 그것도 한번 제가 쫓아가 봤어요. 어떻게 걔네들은 빨리 떼었구나. 그랬더니 걔네들이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등기소 안으로 들어가더라고, 걔네가. 등기소 안으로 들어가서 이게 좀 불법이긴 한데, 지금은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 서구에 들어가 직접. 그래서 등기부를 찾아갖고 와요. 등기부 찾아와서 등기관들이 복사하는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등기가 전산화 안 돼 있으니까 다 복사해 주잖아요. 그래서 지들이 복사를 해요. 지들이 복사를 해서
이제 앞날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몇 장 이렇게 뭐 여러 장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딱 붙여놓고 구멍 뚫는 거 있어요. 이렇게 앞날. 그래서 그걸 딱 찍고 맨 뒤에 인치까지 이렇게 풀 발라서 지들이 붙여. 예, 붙여가지고 이제 등기관한테 확인만 하고 이거 가져갈게요. 그러면 오케이. 예,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거기다가 뭐를 하나 딱 주고 와요. 응? 뭘 주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10,000원을 이렇게 딱 주고 오는 거야. 예, 걔네들은. 예, 근데 그거를 이제 그렇게, 걔네들은 뭐, 말하자면 뭐 없이 그냥 이렇게 하냐면, 그 보수 안 먹고 그렇게 하는 거야. 왜 그러면 그렇게 해야 나중에 등기 신청 같은 것도 좀 봐주고 그런단 말이에요. 요즘에도 그런 게 있을 건데, 그런 걸 뭐라고 불렀냐면 급행이라고 그랬어요. 급행. 예, 지금도 아마 급행이 있을 건데, 그런 시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뭐 법무사를 통해서 급행으로 떼는 방법이 있고, 더 급하면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었냐면 발급하기가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면 더 그거보다 법무사를 통해서 떼는 것보다 더 빠른 게 뭐였냐면 열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열람. 그래서 열람이라는 개념이 좀 여기 나오는 거고, 그 열람은 뭐냐면 가자마자 열람대가 있거든요. 거기 가서 나 이것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즉석에서 그냥 등기관이 서고에 들어가서 등기부를 떼다가 열람대에다가 이게 등기부 책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올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보라고. 근데 이거를 찢어가면 큰일 나잖아요. 등기부가. 예, 그러니까 여기 그 열람대 위에다가는 뭐를 이렇게 해놨겠어요. 위에다가. 유리 말고 아크릴판, 두툼한 아크릴판을 이렇게 붙여놓고 이렇게 해주는 거야. 그러면 이제 손가락을 넣어야 손이 들어가야 이거를 열람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열람대가 이렇게 있으면 구멍을 크게 2개를 뚫어놓는 거야. 이렇게 손 들어가게. 예, 해가지고 손 집어넣어서 이렇게 열람하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등기부를 열람을 어디서 해요? 응? 등기소에 가지를 않잖아요. 그럼 어디서 해요? 그냥 집에서 인터넷으로 다 하잖아요. 얼마나 시대가 좋아진 시대냐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열람하고 발급이 큰 차이는 없는데 과거에는 그런 큰 차이점이 있었다는 거. 지금도 이제 증거는 발급이 났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각종 대장의 확인 뭐 이런 말이 있는데 거기도 제목 옆에다가 이렇게 양갈래 한번 해주시고요. 대장은 표시관계를 그렇죠? 표시관계를 공시하는 공적 장부입니다. 그래서 표시관계라고 하면 대장에 들어가는 표시관계가 5개가 있는데 이걸 한번 좀 써드릴 거고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소재, 지번, 지목, 용도, 면적 이렇게 5가지를 표시라고 해요. 이렇게 5가지를 표시라고 하는데 이건 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대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표시사항이 5개, 소재, 지번, 지목, 용도, 면적 이렇게 5개가 있더라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지목이라고 하는 거는 땅지자죠. 이게 토지의 종류를 말해요. 토지의 종류. 토지의 종류는 현재 우리나라에 몇 개가 있냐면 28개가 있어요. 28개. 용도는 뭐냐면 건축물의 종류를 말해요. 건축물의 종류. 건축물의 종류는 우리나라에 29개가 있습니다. 다시요. 지목은 몇 개가 있다고 그랬죠? 28개. 용도는요? 29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목과 용도는 의미적으로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토지의 종류, 이건 건축물의 종류를 지목과 용도라고 부른다. 근데 이런 것들을 확인하려면 반드시 뭘 띄워봐야 알 수 있다는 거죠. 대장을 띄워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장은 표시에 관한 거를 공시하는 거고 등기부는 뭐에 관한 거를 공시한다 그러냐면 권리에 관한 거를 공시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대장과 등기부의 상관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동그라미 1번에 나와 있는데 이 대장과 등기의 상관성은 그런 상관성이 있어요. 대장은 어떤 그 사항을 공시하려고 하는 거다. 한마디로 말하면 권리관계. 그 다음에 등기는 어떤 대장은 어떤 거? 표시관계. 그 다음에 등기는요. 권리관계를 공시하려고 하는 어떤 취지가 조금 다른 거죠. 그런데 이 대장과 등기가 상관성도 상관성이지만 큰 문제가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이원화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원화. 그래서 대장은 행정부 쪽에서 관리해요. 행정자치부에서. 근데 등기는 법원에서 관리하잖아요. 이제 사법부에서 관리하는 게 등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그 부서가 전혀 다른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대장과 등기의 상관성 밑에 여백에다가 뭘 좀 하나 적어 주실 거냐면
양공부라고 해요. 이거를 크게. 양공부라는 건 두 가지 공부. 그러니까 대장과 등기를 합쳐서 양공부라고 하는데 양공부에 일치 노력 이렇게 한번 좀 적어주시고요. 제가 이제 중요한 사례를 하나 좀 드릴 건데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소유자가 예를 들어서요. A에서 B로 이렇게 바뀌었다 이거 매매가 있었다. 그죠? 그러면 소유자를 바꿔야 하잖아요. A에서 B로 소유자를 바꿔야 되겠죠? 이때 대장을 먼저 바꿀까요? 아니면 등기를 먼저 바꿀까요? 소유자를 바꿔야 된다 이거죠. 대장 먼저 아니면 등기 먼저. 뭘 먼저 바꾸는 게 맞겠나 여러분 잘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참고로 소유자예요. 소유자. 소유자를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뭐를 먼저 바꿔야 되겠죠? 등기. 그러면 등기를 먼저 바꾸고요. 대장은 나중에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등기와 대장은 나중에 바꾼다. 근데 결국에 바꾸기는 해야 된다. 즉 일치시켜야 한다. 이걸 일치 노력이라고 하는데 이 일치는 소유자가 하는 게 아니고 관에서 하는 거예요. 관에서, 관청에서 이거를 서로 일치시켜야 되니까. 그러면 자 이번에는 전이라고 하는 땅이 있는데 이거를 대로 바꿨다 이거예요. 이 전은 한자로 쓰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밭이라는 거지, 밭전자. 그리고 대는 뭐를 지을 수 있는 거냐면 건물 이렇게 지을 수 있는 땅을 이제 대라고 하는데 이걸 지목 변경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지목 변경이 생기면 이거는 등기를 먼저 바꿔야 할까요? 아니면 대장을 먼저 바꿔야 할까요? 이건 대장이에요. 왜냐하면 지목은 표시에 관한 사항이니까 대장을 먼저 바꾸고 이어서 등기를 바꿔나가는 이런 어떤 일치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시험에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출제가 되냐면 등기부를 오늘 이게 매매가 되어서 오늘 등기 쳤어요. 그럼 오늘 등기 쳤다 이거. 그러면 오늘 등기부를 띄었다. 그러면 소유자가 누구로 나타나? 이미 등기했다고 가정하고 소유자가 누구로 나타나죠? B로 나타나죠. A에서 B로 이전 등기가 됐으니까. 근데 똑같은 날 오늘 대장을 띄잖아요. 건축물 대장이든 토지 대장이든 대장을 띄면 소유자는 여전히 누구로 나타나요? A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 아직은 일치되지 않았으니까. 통상 이 대장과 등기를 일치시키는 게 법률적으로 7일 이내에 일치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장과 등기가 일치되어지는 그 시점까지는 서로 맞지 않을 수 있죠. 그렇죠? 그럼 자, 소유권에 관련된 거 혹은 권리에 관계된 게 양공부가 뭐하지 않으면 일치하지 않으면 우리는 권리에 관한 사항은 뭐를 기준으로 한다? 등기. 자, 이번에는 전을 대로 온을 바꿨어요. 뭐를 바꿨지? 대장을 먼저 바꿨단 말이에요. 등기는 손 안 대고. 근데 등기에도 지목이 뜬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대장을 바꾸고 동시간대에 등기부를 떼어보잖아요. 그러면 지목은 뭐로 나타나겠어요? 여전히 전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서로 안 맞잖아요. 뭐하고 뭐가 안 맞아? 대장과 등기가. 근데 이거는 권리에 관한 거예요? 표시에 관한 거예요? 표시에 관한 거니까 이때는 뭐를 우선시해야 돼? 대장을 우선시한다. 그럼 다시 정리하면 양공부가 있는데 권리에 관한 것이 양공부가 일치하지 않으면 뭘 기준? 등기. 표시에 관한 사항이 일치하지 않으면 대장. 이렇게 이제 우리는 기준 잡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 내용이 이제 실려 있고요. 오른쪽 115페이지 오시면 대장의 종류 뭐 이런 말이 있는데 토지에 관한 대장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일단 무슨 대장과 무슨 대장이 있죠? 토지 대장과 임야 대장 뭐 이런 게 이제 있고 토지에 관한 대장이 그다음에 건축물에 관한 대장도 있어요. 건축물에 관한 대장을 우리 무슨 대장이라고 하냐면 건축물 대장 이렇게 이제 불러요. 거기 첫 줄에 있는 토지 대장과 임야 대장 있잖아요. 그 토지 대장과 임야 대장은 어떤 식으로 구분하시면 되냐면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지목이 20 몇 개 있다고 그랬죠? 28개. 그럼 27개를 전부 토지 대장에 등록해요. 27개는 다 토지 대장에 등록한다. 그러면 뭐만 지금 하나가 남았잖아요. 28개니까. 뭐만 남았냐면 임야라는 지목이 있는데 요거 하나만 어디에 등록시키냐면 임야 대장에 등록시켜요. 이걸 원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토지대장에 등록이 되면 이 토지는 도면은 당연히 무슨 도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지적도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임야대장에 들어가는 땅은 도면은 무슨 도? 임야도에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대장은 임야대장인데 도면은 지적도다 이렇게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세트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 이렇게 크로스해서 조합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지목 하나를 위해서 대장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야라는 지목 하나를 위해서 이렇게 별도의 대장을 만드는 게 무슨 효율성이 있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전 국토의 64%가 뭐냐면 임야예요. 그러니까 별도로 임야대장, 임야도가 필요하죠. 당연히 제일 많은 지목이라서 그렇습니다. 임야 다음에 이제 많은 지목은 뭘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임야 다음으로 많은 지목. 농지, 그러니까 전답과 수원이 그 다음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대가 많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임야, 농지 이런 것들이 아직도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내려오시면 대장의 발급, 열람 뭐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발급하고 열람이 뭐 지금은 큰 의미는 없지만 그게 이제 내가 뛰어봤는지 그 시간대에 이런 증거를 한다면 열람보다는 발급이 낫다. 그다음에 이제 양가로 4번에 보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이런 말이 있는데 거기 제목에다가 채색 하나만 해 주시겠습니다. 제목에다가 채색 한번 해 주시고요. 자, 어떤 토지 하나가 있다고 생각하죠. 우리나라에 어떤 토지가 있다고 생각하면 이 토지에는 국가가 이 토지를 어떻게 이용할 건지 이용 계획을 가지고 있다 아니면 가지고 있지 않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토지 이용 계획은 누구의 계획이라는 거 중요합니까? 국가의 계획이죠. 그래서 거기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에서 계획은 국가의 계획이라는 거죠. 누구의 계획이 아니라는 겁니까? 소유자의 계획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소유자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는 우리는 확인할 필요가 없어요. 그걸 새롭게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한테도 전 소유자는 이 땅을 뭘로 사용할 생각이었어요. 알려줄 필요 없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그러면 토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국가의 계획을 확인해 주는 게 맞죠. 자, 그러면 이 땅을 뭐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냐면요.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매수. 이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도 계획 내지는 목적이 있겠죠. 이 땅을 살려고 하는 목적. 그러면 이 계획과 목적이 맞지 않아요. 누구랑? 국가의 계획과 맞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계공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계공은 뭐라고 설명해야 돼? 이렇게 상황이 맞지 않잖아요. 매수할 사람이 계획과 국가의 계획이 맞지 않다. 가령 국가는 보존할 생각이에요. 보존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그냥 이대로 둔다는 얘기지. 어떤 개발도 하지 않고. 근데 이 사람의 목적은 개발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계공은 뭐라고 설명을 해줘야 돼요? 국가한테 가서 국가야 이거 내가 중개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 좀 바꿔줄래?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어요? 아니면 매수한 사람한테 국가의 계획이 이러니까 사장님이 계획을 바꾸든 목적을 바꾸든 바꾸셔야 됩니다. 뭐라고 설명하는 게 맞아요? 그게 원칙적으로 어떤 게 맞아요? 얘가 뭘 하는 게 맞아요. 수정하는 게 맞죠. 이거를 수정할 수는 없고 다만 계공이 확인해 보니 이 보존의 계획이 바뀔 수도 있다라고 한다면 그걸 뭐 할 수 있어요? 설명해 줄 수 있죠. 그렇다면 그건 굉장히 큰 뭐가 되는 거죠? 어떤 그 지가의 가치 상승의 어떤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도 가능해요. 다만 원칙적으로 이렇게 되어지면 얘가 수정하는 게 맞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그래서 이거는 그 국가의 계획이 뭐 변경될 그런 조짐이 없으면 당연히 매수인한테 설명하는 게 맞죠. 토지 이용 계획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뭐 참고하시고 116페이지로 가시면 현장 조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116페이지 양가로 5번에 현장 조사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현장 조사도 역시 양갈래 한번 펼쳐 주시고요.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현장에 가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가는데 공시 사항과 공부에 나타난 사항과 실제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현장에 갑니다. 예를 좀 하나만 들어드리면요. 대장에는 5층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장에 5층. 예, 그런데 실제 현장에 가봤더니 6층이더라. 예, 이럴 수 있죠. 그죠? 예, 자, 그러면 이 현상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개공이 입장에서 보면. 그 매수인한테 설명할 때 대장에 5층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6층이니까 사장님이 이거 사시면 한 층은 그냥 덤으로 갖는 거니까 땡 잡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맞아? 아니면 그렇게 설명하면 안 돼? 예?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되죠. 이건 땡 잡는 게 아니에요. 이건 뭐 잡는 거예요, 그러면? 응? 땡 말고 우리 제일 낮은 게 뭐죠? 응? 그걸 뭐라 그러죠? 따라지라고 하지. 38 따라지 말이죠. 그냥 한 끈 나오는 거. 예. 예. 이게 땡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이게 땡이 아니야? 이걸 한 층으로 대장에 5층인데 실제 6층이다. 그럼 그게 무슨 뜻이냐고. 한 층이 불법 증축이 됐다는 거잖아요. 뻔한 거죠. 예. 그러면 이 한 층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결론 어떻게 해야 돼? 철거해야죠. 철거해야 된다고. 근데 철거하는데 요즘에 건물을 건축하는 비용보다도요, 철거 비용이 더 많이 들어요. 인건비가 비싸가지고. 그리고 또 철거한다고 해서 그걸 버려야 되잖아요. 이 폐기물 처리 비용이 엄청나게 비쌉니다. 옛날에는 그 건축 폐기물 같은 거를 한 차 이렇게 실어서 1톤, 예, 그 차에다가 한 차 실어서 버리는데 기름값 조로 한 20만 원 정도 주면 버려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이 어디 가서 버렸냐면 그냥 뭐 아무 데나 시골 가가지고 그냥 밤에 가가지고 쑥 버리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하면 CCTV가 다 걸리고 이게 다 형사처벌돼요. 그래가지고 1톤 차 하나 벌리는데 뭐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이 정도 돼요. 그 건설 폐기물 버리는 엄청 비쌉니다. 그러니까 뭐 가령 한 층 다 때려 부시고 하는데 이게 장난 아니게 비싼 거죠. 예. 그래서 짓는 것보다 훨씬 더 문제가 되고요. 또 하나는 봐요. 미공시 사항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미공시 사항. 예를 좀 하나만 들어드리면 가장 이제 실무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는 정원수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미공시사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미공시사항과 관련해서요 사례를 하나 좀 드리면 이건 안 적으셔도 돼요. 한 10년 정도 전에 우리 경기도 화성에서 있었던 실화인데 화성하면 뭐가 유명하죠? 살인사건이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제 화성이 사실 살인사건 말고 유명한 게 소나무가 굉장히 유명해요. 화성에 이제 그 소나무가 참 유명한 동네인데 왜 화성에 소나무가 유명하냐면 화성이 바닷가에 근처에 있잖아요. 그래서 해송이 되게 많이 있는데 그 하성에 이제 딱 가서 이렇게 쭉 보다 보면 와 소나무 정말 이쁘다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화성에 단독주택이 하나가 이제 이렇게 매매가 되었는데 2억에 이렇게 이제 거래가 되었어요. 그럼 화성의 단독주택 2억이면 비싼 것도 아니고 그냥 싼 것도 아니고 뭐 그냥 그런 정도 가격이에요. 근데 이 단독주택이 이제 요렇게 있었다고 한다면 여기 이제 이렇게 집이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이제 정원 같은 게 이제 이렇게 잘 조성이 됐는데 여기에 뭐가 되게 많았냐면 소나무가 많았던 거예요. 이 소나무가 전부 다 해송이었어요. 참고로 이 그 화성에 있는 해송은 외지로 반출하면 불법에 다 걸려. 이제 그 시 경기에서 다 잡아가지고요. 이거 이제 처벌받습니다. 형사처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화성 안에서만 자랄 수 있는 나무라고. 근데 이 그 소나무가 많이 있는 말하자면 그 단독주택이 매매가 됐는데 이게 9시 뉴스에 보도가 됐어요. 9시 뉴스에 이렇게 나올 정도로 엄청난 큰 싸움이 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장금일 날 어떤 광경이 벌어졌냐면 이 매도한 사람 있잖아요. 매도에는 어떻게 했냐면
중장비를 동원을 한 거예요. 중장비를 동원을 해가지고 그것도 이 나무 큰 나무 하나 이제 캐려면 이거 되게 쉽지 않고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중장비 여러 대를 동원해가지고요 나무를 뭐 하고 있었어요. 이제 이렇게 캐고 있었던 거야. 그런데 매수할 사람은 이 광경을 보고 용역을 동원해가지고 이걸 막은 거야. 못하게, 못 캐가게. 예. 그래서 이제 이쪽 사람들이 고용한 이 사람들과 이쪽 사람들이 고용한 사람들이 막 패싸움이 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9시 뉴스에 이 사건이 보도가 될 정도로 아주 엄청나게 이제 하여튼 화성시내 전체가 아주 들썩들썩할 정도로 큰 싸움이 났었는데 뭐 서로 막 이렇게 쇠파이프 같은 거 막 들고 막 이렇게 싸울 정도로 엄청나게. 근데 이제 그 인터뷰도 땄어요. 그 9시 뉴스에서. 예. 뭐라고 이제 하냐면 매도인은 이 사람이 정말 무식한 사람이다. 왜 무식한 사람이냐면 내가 이 집을 2억에 팔았는데 나무 한 그루에 1억이 나가는데 이거를 당연히 포함해서 팔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네가 잘못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실제 이 사람 말이 실화예요. 나무 한 그루가 이 해손 같은 거 이쁜 거는 1억씩 가요. 그러니까 소나무는 부르는 게 값이고 아주 그 이쁜 나무는 억이 넘어갑니다. 여러분이 잘 믿지 않는 것 같아서 더 비싼 나무도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대전에 가면 무슨 산이 있죠? 계룡산이 있어요. 전국적으로 유명한 산이 있는데 계룡산에도 보면 이쁜 나무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계룡산에 이렇게 보호수로 지정된 소나무 하나가 도난이 돼요. 여기 이제 그 보호수로 지정된 소나무인데 이게 도난이 됐단 말이에요. 누가 훔쳐를 간 거야, 나무를. 중장비 동원을 해가지고 아주 이 사람도 참 대범한 사람이죠. 근데 이 나무가 워낙 이게 중요한 나무라서 국가수에서 나와가지고요 수사를 딱 해서 유전자를 일단 채취를 해놓은 거야. 어떻게 유전자를 채취했냐면 나무를 뽑아갈 때 이 나무의 뿌리가 남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이제 뿌리를 해가지고 이제 유전자를 채취를 해놨는데 실제 이제 이 나무가 도난되고 나서 몇 달 있다가 소나무 시장에 아주 기가 막힌 나무가 나왔다라는 첩보가 이제 딱 잡힌 거야. 해서 이제 경찰이 거기 딱 들어닥쳐가지고 그 뿌리하고 이제 국가수에서 해놓은 그 유전자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일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소나무를 압수해다가 다시 거기다 이제 심었는데 이것도 9시 뉴스에 보도가 될 때 가격이 얼마 정도 나간다고 보도가 됐냐면 12억. 예, 12억. 이 소나무 한 그루에 12억. 그러니까 굉장히 나무가 비싸요. 엄청나게 비싸다고. 이런 나무가 이제 수십 그루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걸 캐가는 건 당연하잖아요. 이 사람 주장대로. 그렇잖아요? 그런데 매수인은 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야, 내가 이 집을 살 때 단독주택을 살 때 이걸 2억에 살 때 여기에 있는 정원수는 당연히 포함되는 거 아니냐? 네. 그리고 자기 변호사한테 이걸 상의를 해봤더니 단독주택 안에 있는 정원수는 부합물이라고 해서 당연히 매수인한테 오는 거다. 특이하게 없으면 네. 그렇게 주장을. 이 사람 말도 맞아. 네. 정원수는 부합물이니까 당연히 따라오는 게 맞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싸움이 난 그런 사건이에요. 이게 어떻게 해결이 됐을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해결이 안 되죠. 이게 해결이 될 수가 없어. 이건 어떻게 해결이 돼? 그래서 이제 이건 뭐 소송으로 가더라도 판사가 어떻게 해줄 수도 없는 거예요. 이거. 왜냐하면 뭐보다 뭐가 비싸니까요. 예? 이 집값보다 나무가 더 비싼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 줄 거냐고.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사건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개할 때는 특히 단독주택 중개할 때는 정원수 이런 것들이 되게 문제가 많이 되고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단독주택의 정원수가 문제가 된다면 아파트는 뭐가 문제가 되겠나 한번 생각해 볼까요? 상식적으로. 아파트 안에서도 공시되지 않은 뭐 합의할 수 없는 뭐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 있을 수 있죠. 붙박이장 같은 거. 근데 붙박이장인데 원래 분양받을 때 이렇게 있었던 그게 아니라 새로 이렇게 원목으로 짜 넣은 붙박이장이 있을 수 있죠. 그렇게 해놓고 도면만 싹 붙이면 원래 있었던 것처럼 보이잖아. 근데 그거는 그 본 사람 입장이고 그걸 해 넣은 사람들은 그게 뭐 한 200만 원 정도 주고 원목으로 딱 해놨는데 그거 떼가고 싶지 않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붙박이장 또는 뭐 주방 쪽에서는 뭐 빌트인 주방 가구 같은 거, 뭐 식기세척기라든지 뭐 그런 거 같은 거는 내가 뭐 한 1,000만 원 주고 이거 사놓는데 이거 놓고 가고 싶냐고. 당연히 떼가고 싶지. 그런 거 문제가 이제 된단 말이에요. 아니면 뭐 조명기구 같은 거 되게 비싼 거 이렇게 해놨다든지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게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그런 거는 현장에 나가서 조사해 봐야 됩니다.
여기서 하나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현장 조사는 반드시 해봐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가급적 하는 것이 좋을까요? 반드시. 예, 왜 반드시 해야 되냐면 이 두 가지가 가급적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안 하면 당연히 낭패를 볼 수밖에 없죠. 자, 이제 그 조사 확인에 대한 얘기는 받고 2번 주제로 내려가면 개공의 매매계약 중개 한번 들어가 보는데 이 개공의 매매계약 중개 관련해서요. 이제 어디부터 이제 생각하면 되냐면 여기까지는 이제 다 됐다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조사 확인에서부터 확인 설명서까지는 다 됐다고 치고 이제 뭐를 써 나가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거래 계약서를 이제 쓸 때의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일단 첫 번째 117페이지 상단에 보면 거래계약서 작성 전 확인할 사항 이렇게 이제 있죠. 1번에 소유권의 진정성 이런 말 나오죠. 이 소유권의 진정성을 확인한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 그 등기부는 무슨력이 없다 이러죠. 공신력이 없다 그러잖아요. 공신력이 없다라는 거를 우리가 소유권의 진정성과 한번 연결을 시켜서 생각해 주실 필요가 있는데 일단 그 소유권의 진정성 옆에다가 가로 열어 주시고요. 우리나라는 등기부에 공신력이 없는 나라다. 자, 일단 이걸 한번 좀 써놓으시고 제가 사례를 하나 좀 드릴 텐데 이 사례를 좀 잘 듣고요. 여러분 한번 판단해 보세요. 네, 공신력이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자, 우리 삼성동에요. 서울 삼성동에 봉은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절이 있는데 이 봉은사가 옛날에는 그러니까 한 오래된 절인데 뭐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거의 뭐 우리나라에서 랭킹 1, 2위 안에 들어가는 그 정도로 유명한 그런 절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그 어떤 기능도 했냐면 스님을 교육시키는 뭐 이런 것도 하고 뭐 하여튼 되게 큰 절이었어요. 굉장히 큰 절이었는데 봉은사가 삼성동에 있는데 그 삼성동이 어디 있겠냐면 지금 우리가 이제 코엑스라고 하는 데 있죠. 그 주변 일대를 다 봉은사 땅이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아주 광활한 땅을 갖고 있었다고. 그런데 이제 1970년대, 1970년대면 당시 대통령이 누구였을까요? 1970년대면 당시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이었죠. 그래서 이제 군부 독재 시절에 독재 시대 이 봉은사가 가지고 있는 땅을 정부에서 사가지고 와요. 응? 땅 좀 팔아. 니네 땅 많이 갖고 있어 뭐해. 그래서 정부 청사를 질 거니까 여기다가 뭐 그 좀 팔아라 해가지고 평당 5,000원에 평당 5,000원에 사갔답니다. 평당 5,000원에 사간 거예요. 등기 넘어갔죠. 등기 넘어갔어요. 매매가 됐으니까 매매를 하고 등기가 이제 어디로 넘어간 거예요? 국가로 이제 넘어온 거예요. 이때 이제 어떤 문제가 있었었냐면 자 봉은사 땅이잖아요. 그럼 정확히 봉은사 땅은 누구 거였죠? 그러니까 국가로 넘어가기 전에 정확히 누구 거예요? 응? 봉은사 소유의 땅이 있다. 그럼 이거 누구 거냐고. 소유자가 누구냐 이렇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봉은사라는 거는 법인이 아니잖아요. 그죠? 얘는 이게 비법인 사단이란 말이에요. 법인 아닌 사단. 그러면 얘는 권리 능력이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누구 거냐고. 응? 많은 사람들 누구 그러니까. 신도. 이제 여기 불교에서는 신도라고 안 하고 뭐라고 그래요? 불자들 거죠. 불자. 불자 소유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법률 용어로는 총유라고 하죠. 총유 들어봤죠? 총유. 자, 그러면 총유 자산을 처분할 때는 어떻게 팔아야 돼? 이게 불자들 소유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어떻게 팔아야 정상적으로 파는 거죠? 응? 이 사람들을 법률 용어로 사원이라고 해요. 사원총회 결의를 해서 이 사람들이 결정해서 팔아야 되지. 근데 과거에 군부독재 시절에 평당 5,000원에 이걸 사갈 때 어떻게 사갔냐면 이 봉은사가 아마 조계종 산하의 절인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조계종 그 총무원장한테 술 좀 사주고 협박도 좀 하고 협박은 어떻게 했겠어요?
뭐 그건 뭐 제가 확인한 바가 아니니까 아무튼 협박도 좀 하고 해서 평당 5,000원에 그냥 딱 사가죠. 등기 딱 친 거예요. 자, 이래서 이제 정부에서 청사로 좀 쓰다가, 정부에서 청사로 쓰다가 한전에 넘겨줘요, 다시. 매매. 한전이면 이제 정부 공공기관이니까 이제 당연히 이제 비싸게 팔았겠어요? 싸게 팔았겠어요? 싸게 팔았겠지. 비싸게 말고 싸게 싸게 한전 부지로 쓰려고 해서 이제 매매가 되고 다시 이제 한전이 등기를 넘겨받아요. 뭐 얼마에 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다가 한전이 이제 여러 가지로 뭐 이제 어렵고 그러니까 이 땅을 팔게 돼요. 그래서 공개 입찰을 붙였는데 현대랑 삼성이랑 공개 입찰 이제 들어가서 누가 따내죠? 현대자동차가 이거를 공개 입찰해서 따냅니다. 자, 이때 현대자동차가 얼마에 따내냐면 10조 5천억에 따내요. 10조 5천에. 여기서 여기로 간 가격이 6만 배가 튄 거예요. 6만 배가. 평당 5천 원에 사가지고 10조 5천억에 산 겁니다. 또 매매가 된 거죠, 말하자면. 매매가 되고 여기도 등기를 넘겨받은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포인트는 한전이 이 땅을 몇 년을 가지고 있었냐면 20년 이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중요해. 한전이 이 땅을 20년 이상 가지고 있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말을 등기부 공신력 관련해서 지금 왜 이걸 하고 있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봉은사는요, 이 땅을 국가에 원론적인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팔았다고 볼 수 있어 없어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 이게 불자들이 합의해서 판 게 아니고 그 총무원장이 그냥 이렇게 불려간 게 아니고 끌려가가지고 끌려가서 팔았다니까. 예. 당시 70년대면 70년대 이후생 한번 손 한번 들어볼래요? 70년대 이후생. 난 70년대 이후의 생이다. 예. 지금 이분들은 당시 상황을 잘 모르는데 그때는 정말 무서운 상황이었어요. 예, 정말 무서웠다고. 그래서 정부 말을 안 들면 어떻게 됐었을 때요? 그냥 쥐도 새도 모르게 그냥 죽어. 그냥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을 시대였단 말이에요. 똑똑하면 다 죽고 뭐 이상한 말하면 다 죽고 뭐 이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 보면 조계종 총무원장 입장에서 무서워서 그냥 이거 넘겨준 거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지금에 와서 보건사가 소송 걸었다면 지금 소송 중에 있다고 억울하다 이거예요. 이건 불자들의 의사도 없이 그냥 팔았으니까 무효라고. 당연히 매매 무효야. 이 사람 소유자의 의사 없이 넘어갔으니까 무효란 말이에요. 등기는요. 그냥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매매가 무효야. 등기는 무효지 당연히. 매매 무효, 등기 무효라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정부에서 한전에 넘길 때 뭐 이거를 몇 년을 갖고 있었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정부에서 한전에 넘길 때 매매했죠? 무효야. 왜 무효냐면 얘게 아니니까. 예. 그리고 이렇게 한전으로 넘어간 이 자체가 무효인데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한전이 몇 년을 지금 가지고 있었다고요? 20년. 이게 문제가 된다고. 이게 왜 문제가 됐냐면 시효 취득을 해버렸다고 얘는. 이 시효 취득은 민법 시간에 원시 취득이라는 말을 배울 거예요.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얘한테 넘겨받았잖아, 한전이.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승계 취득이었다면 모조리 무효가 되는 거야, 이게. 전부 다. 그런데 중간에 한전이 이걸 몇 년을 갖고 있었으니까 20년. 원래 등기가 되어지면 몇 년만 소유하고 있으면 시효 취득하냐면 10년이에요. 등기부 시효 취득이 10년이거든. 그러니까 얘는 이미 원시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거야. 앞에의 유무효는 따지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한전은 얘를 소유권을 취득한 게 맞아. 확실히 맞고. 그래서 원시적 취득을 했기 때문에 현대자동차한테 매매한 거 유효하고 내 거가 됐으니까. 그리고 현대자동차의 등기도 당연히 뭐야? 유효한 거야. 그리고 여기는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보건사는 지금 누구한테 소유권을 내놓으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현대자동차에. 현대자동차 그래가지고 막 불매운동도 하고 막 그렇거든. 지금 불교계에서 현대자동차 불매운동하고 그래. 그런데 현대자동차 꿈쩍도 안 하고. 왜냐면 돈이 10조인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얘기다. 현대자동차가 대응을 잘하는 거지.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다. 당연히 상관없는 일이지. 그렇죠? 왜? 우리는 누구하고 샀으니까요.
한전에 샀으니까 한전에 가서 따져라 여기 얘기하겠지. 그럼 이제 보훈사는 그러면 한전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그러면 한전은 뭐라고 주장하겠어요? 응? 아니 정부를 상대로 못하지. 여기는 정부 투자기가 있는데 그렇게 못할 거 아니에요. 우리는 뭐 했다? 시효 취득을 했으니까 우리는 우리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당연히 이제 이렇게 둘이 소송 붙으면 당연히 패소합니다. 보훈사.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너무 늦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 소송을 걸었어야 돼? 보훈사에서. 얘네가 시효 취득하기 전에 소송을 걸었어야지. 무슨 뭐 액션을 취했어야지. 가처분을 걸든 뭘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에 와가지고 지금 5천 원에 파는 게 10조 5천 원에 이제 넘어가니까 이게 배가 아픈 거야. 이 돈이면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지금 찾으려고 하는데 이게 돼 안 돼? 안 되죠. 논리적으로 안 됩니다. 이걸 등기부 공신력이라고 하는데, 자, 이 등기가 백날 돼 있어 봐야 무효란 말이에요, 이런 거. 그러니까 등기부는 그냥 허상일 뿐이다. 실제의 소유자가 누군가를 따져봐야 된다. 해서 한전 같은 경우에는 20년 이상을 갖고 있었으니까 등기부의 소유자로 등재된 지가 10년 넘어갔다. 이러면 공신력 자체는 없지만, 공신력에 준하는, 어떤 확실성이 있는 거지. 왜냐면 시효취득은 원시취득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어요. 해서 그 소유권의 진정성은 등기가 무효가 될 수 있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잠시 쉬었다 할게요.